인상주의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근대 예술운동의 한 갈래를 말합니다. 보통 인상주의를 추구한 화가들을 인상파라고 하는데 이들은 전통적인 회화 기법을 거부하고 색채나 색조의 순간적 효과를 이용해 눈에 보이는 세계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기록하려 했는데요. 이런 인상주의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19세기 중반 당시의 프랑스 화가들은 주류 미술을 대표하는 가장 영예로운 전시인 살롱전을 통해 자신의 작품을 발표하곤 했는데요. 단 이들 살롱의 심사위원들은 기존의 고전주의적 양식에다 역사화 등 특정 주제에 제한된 그림을 선호했기 때문에 각자의 특징과 개성이 드러난 그림으로 승부하려 한 화가들의 경우 살롱의 높은 벽을 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런 급격한 흐름 속에서 1863년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 3세 치하에서 치러진 살롱전에서는 전례 없는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평소보다 더 보수적이고 엄격한 기준들이 적용되면서 출품작 5,000점 중 무려 3,000점이 낙선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 이례적인 낙선 비율로 인해 예술계가 동요하는 가운데 나폴레옹 3세는 이들을 달래려는 듯 낙선된 작품들을 위한 또 다른 전시를 열겠다는 폭탄 선언을 했으니 이것은 인상주의의 역사, 나아가 서양 미술의 역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좌절 중이던 낙선 작가들의 기대가 한껏 부풀어 오른 속에 대망의 낙선자전이 개최됐고 이 전시회는 개관 당일에만 7천여 명 이상의 관람객이 몰리는 대성황을 거뒀는데요. 그러나 관중들 및 대다수의 평론가들은 대개 일률적으로 급진적인 이들의 작품을 실력이 부족한 것으로 치부하며 비웃었습니다. 특히 이 중 4개의 작품을 출품한 에두아르 마네의 경우 유독 혹독한 평가를 받았는데 그의 작품 풀바디의 점심 식사가 문제됐기 때문이었죠. 같은 누드와임에도 당시 당당히 입선한 알렉상드르 카바넬의 비너스의 탄생의 경우 그림의 대상이 여신이라는 초자연적 존재이며 또 신성한 분위기 속에 부끄러운 듯한 포즈를 취하고 있지만 마네의 작품에는 남자들과 함께 있는 매춘부로 추정되는 벌거벗은 여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그런 그녀가 정면을 당당히 응시하고 있는 모습은 관객들을 불편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또 원근감이 잘 느껴지지 않을 뿐더러 기존의 깔끔한 그림들과 달리 붓자국을 여과 없이 드러낸 마네의 그림은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도 못 그린 그림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적 비토 정서에도 불구하고 마네의 작품은 새로운 예술을 꿈꾸는 화가들에게 큰 영감을 줬고 급기야 그를 혁신의 아이콘으로 추앙하게 했는데요. 이들 중 대표적인 모네, 르누아르, 바지우 등의 화가들도 마네의 이러한 용기 있는 시도에 경탄하며 그를 구심점으로 새로운 미술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19세기 중반에 본격 보급화된 사진기술의 등장은 회화에서의 재현적인 사실적 묘사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이후 그들은 친교를 맺으며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고 여러 화가들의 참여, 비평가와 화상들의 지원 속에 1874년 봄 대망의 첫 번째 전시회를 열게 됩니다. 이때 향후 이들의 실질적 리더가 되는 클로드 모네는 르 아브르의 자신의 고향집에서 내려다본 항구를 보고 느낀 즉흥적인 인상을 그린 인상, 해돋이라는 작품을 출품시켰습니다. 그는 뚜렷한 사물의 형상으로 풍경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 빛과 그림자 효과를 통한 인상을 전하려 한 것이었는데 모네의 그림을 본 예술비평가 루이 르로이는 한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마네 못지않게 전례 없는 그의 그림을 가리켜 막연한 인상에 불과하다며 같은 성향을 띠는 이들 참여 작가들을 인상주의자라 부르며 조소했습니다. 결국 인상파 전람회라는 다분히 조롱 섞인 그의 기사에서 이 인상파라는 이름의 기원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렇게 시작된 인상파 전시회는 이후 1886년까지 무려 8차례에 걸쳐 개최되며 클로드 모네, 카미우 피사로, 피에르 오기스트 르누아르, 에드가 드가, 알프레드 시슬레, 폴 세잔 등 수많은 개성 있는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교조주의에 빠져있던 프랑스 미술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처럼 인상주의의 등장에 직접적 계기를 제공한 인물은 마네이지만 인상파 회화의 기술적 특성을 정의한 인물은 모네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빛의 변화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사물의 모습을 포착하려 한 모네는 이를 다양한 색조로 표현하기 위해 색채를 작게 분할해 시각적인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색채 분할법을 사용했습니다.
또 19세기 중반부터 튜브 물감이 발명되고 상용화되면서 화가들이 야외에서도 간편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 점이 이런 활동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이처럼 야외에서 순간적인 빛을 포착하는 화가들의 경우 일명 외광파, 모네파라 불리며 인상파의 주축을 이뤘고 무희의 화가로 불린 에드가 드가를 중심으로 한 사실적인 화풍으로 극적인 구도를 추구하는 드가파 또한 인상파의 한 축을 이뤘는데요. 이렇듯 인상파 화가들은 각자의 개성 있는 확고한 예술 세계를 가진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은 결국 하나의 양식 혹은 사조를 형성했다기보다 기존 전통 양식에서의 탈피라는 하나의 운동을 전개한 것이라 볼 수 있었는데요. 인상주의는 이후 1886년 제8회 인상주의 전시회에서 형태를 살리면서도 전묘법을 통해 빛을 표현하는 방법을 한층 더 발전시킨 조르주 쇠라의 작품이 각광을 받으면서 마침내 그 종말을 고했고 더 과학적으로 빛과 색채에 접근한 신인상주의 시대로 변화해 나갔습니다. 인상주의 미술은 등장 당시 파격적이고 반항적인 미술로 평가받았지만 결국 미술에서 인식의 전환을 일으키는 시작점이 됐으니 이것은 곧 익숙하고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예술가의 개성을 중시하는 현대미술의 문을 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초기 첫 번째와 세 번째 인상파 전시회에 참여했던 폴 세잔, 마지막 인상파 전시회에 19점의 그림을 출품했던 폴 고갱, 그리고 인상파 화가들과 적잖은 교류를 가져온 빈센트 반 고흐. 이 세 사람은 인상주의를 넘어서는 후기 인상주의라는 이름 아래 인상주의에 기반한 각각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구축해 입체주의, 표현주의, 상징주의, 추상주의의 씨앗을 뿌리게 되는데요. 이처럼 근대와 현대 미술을 잇는 훌륭한 가교 역할을 해낸 인상주의는 오늘날까지도 예술의 현장 곳곳을 관통하며 우리 곁에 깊은 인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예술은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도록 만드는 것이다. 인상주의의 대표적인 작가로서 일상적인 삶에 새로운 위상을 부여하기 위해 전통과 근대적인 접근을 결합하려 한 화가 에드가 드가. 드가의 작품 주제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그가 무려 1500여 점이 넘게 그린 발레리나 관련 그림입니다. 오늘날의 발레리나는 대단한 예술가로 평가받지만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발레리나는 우아한 직업이기보다는 마치 쇼걸에 가까운 이미지였기에 그들에 대한 그림은 대중의 은밀한 상상력을 자극시켰죠. 드가가 발레리나를 주로 그린 데는 그 개인의 성적 취향의 문제도 있지만 재력가인 아버지의 죽음 이후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린 그는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그림을 팔아야 했기에 많은 사람들, 특히 부자들이 선호한 주제인 발레리나를 그리게 된 겁니다. 무엇보다 많은 그림을 팔기 위해서 한 작품에 오랜 시간을 투자할 수 없었던 그는 빠르게 그리기 용이한 파스텔을 사용, 거기에 모노타이프라는 판화 기법을 활용해 그림을 대량으로 생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작품이 있으니 바로 1874년작 발레 수업입니다. 파리 오페라좌의 한 연습실, 가운데 지팡이를 짚고 있는 노인은 무용 선생인 쥘 페로이며 수많은 발레리나들이 그의 평가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뜻 한순간에 찍힌 스냅 사진처럼 자연스럽지만 드가는 사전에 수많은 연구와 습작을 통해 각 인물의 신체 동작을 따로 연구하는 등 이 그림을 세심하게 계획했다고 합니다. 여느 인상파 화가들과 달리 신고전주의의 대가인 장 오기스트 도미니크 앵그르를 존경했던 그는 엄격하고 사실적인 데생을 중시했습니다. 활기찬 붓질, 밝은 색채 등의 경우 드가의 그림에도 나타나는 인상파의 전형적 특징이나 반대로 드가가 다른 인상파 화가들과 또 다른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은 바로 야외보다는 발레 공연장, 연습실 등 주로 실내 그림을 그렸다는 건데요. 모네와 르누아르 등은 플랭에르, 즉 외광파로 불리며 대상을 야외에서 직접 관찰하는 속에 시간에 따라 변하는 태양광을 포착하는 걸 즐겨했으나 드가의 경우 지병인 눈병 때문에 햇빛을 보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로 인해 실내에서 인공조명의 효과를 추구한 겁니다. 한편 발레 그림을 포함해서 드가의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성들의 얼굴이 매우 흉하고 혐오스럽게 그려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에게는 여성 혐오증이 있었으니 이것은 그가 어린 시절 어머니의 외도와 불륜을 목격하며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림 속 여성의 얼굴을 일그러뜨려 어머니에 대한 증오심을 표출하려 했고, 심지어 이러한 화법으로 절친 마네의 아내의 얼굴을 그리면서 그와 의절하기도 했으며, 나아가 그가 평생 독신으로 지내게 되는 결정적 원인이 되기도 했죠. 그러나 그런 특수한 배경 속에 그의 이러한 파격적인 표현 양식이 나올 수 있었고, 이것은 그로 하여금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만들었으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시력을 다 잃기 전에 모든 것을 그려보고 싶습니다. 인상주의의 실질적 창시자이자 빛에 의해 시시각각 변하는 색채의 변화를 캔버스에 담아낸 빛의 화가 클로드 모네. 모네 역시 초기에는 다른 인상주의 화가들처럼 도시의 근대적 삶을 그렸지만 점차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여기 반고흐의 해바라기처럼 클로드 모네의 풍경화의 상징이 된 기념비적인 작품이 있으니 바로 수련 연작입니다. 1890년 파리 외곽에 위치한 도시 지베르니에 정착한 모네는 집 앞에 작은 습지를 구입해 이곳을 시각적 즐거움과 더불어 그림의 모티브를 얻을 수 있는 동양식 수생정원으로 가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판 연못에 수령과 아이리스를 심고 정원 곳곳에 벚나무와 버드나무 등의 각종 꽃을 재배하는 한편 연못을 가로지르는 일본식 다리를 세우는 등 모네는 6명의 정원사를 따로 두고도 몸소 정원을 관리할 정도로 그만의 정원을 만드는데 깊은 애착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정원이 틀을 갖추자 그는 이제 연못 주변에 여러 개의 이재를 세워두고 수면이 수련으로 뒤덮인 연못 풍경을 날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빛과 대기의 인상을 포착해 화폭에 옮겼는데요. 그렇게 그의 마지막 연작인 수련 연작이 제작됐으니 그가 86세로 사망할 때까지 그가 제작한 수련 작품의 수는 무려 250여 점에 이르며 이 그림들은 현재 뉴욕, 파리, 런던, 도쿄 등 세계 곳곳에 나뉘어 소장 및 전시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는 캔버스로 관람객을 에워쌀 만큼 거대한 수련 작품을 만들겠다는 계획까지 세우게 됐으니 1914년 모네의 절친이자 프랑스의 국무총리로서 제1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게 되는 조르주 클레망소의 도움 아래 모네는 특수하게 세워진 거대 작업실에서 무려 10년 동안 오로지 수련 회화 작업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네가 말년에 백내장을 앓으며 시력이 급격히 약화됐고 잘 보이지 않는 형체를 어떻게든 더 자세히 보려 했던 그는 점점 더 연못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그렇게 화가와 연못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 초기에 전체적으로 보이던 연못의 풍경은 점차 수평선도 사라지고 종국에는 캔버스에 오직 수련 자체만으로 가득 차게 됐는데요. 무엇보다 그의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된 만큼 그림이 점차 단순해지고 추상화되는 현상이 나타났으니 결국 그가 그린 이 말년의 수련 연작은 관찰의 결과물보다도 내면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전까지의 인상주의와 전묘주의 등이 어디까지나 자연에 대한 충실한 모사였다면 모네의 수련 연작은 여기에 더해 현대의 추상 표현주의로 나아가는 출발점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이처럼 모네는 시력장애를 겪으며 화가로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했을 때도 작품 활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날에 회화의 패러다임을 바꾼 인상주의를 창시한 모네는 말년에는 엄청난 투혼을 발휘하며 그의 의도와 상관없이 추상미술의 씨앗을 뿌림으로 현대미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제시했으니 우리가 오늘날 그러한 예술 역사의 현장이 담긴 수련 연작을 세계 곳곳에서 감상할 수 있다는 건 실로 엄청난 축복이 아닐까요? 그림이란 사랑스럽고 즐겁고 예쁘고도 아름다운 것이어야 한다. 인상파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멋을 선보인 화가 피에르 오기스트 르누아르. 행복을 그리는 화가라는 그의 별명에 어울리는 그의 대표작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880년 인상파 화가들과 깊은 친분을 유지해온 프랑스의 작가 에밀 졸라는 인상주의자들이 복잡한 그림을 잘 그리지 않는 것을 비판하며 그들에게 사실적인 현대 생활을 주제로 한 대형 작품을 그려볼 것을 조언했는데요. 그중 르누아르는 그의 그러한 권고를 실현시키려는 듯 즉시 대작에 착수했고 1년여간의 작업 끝에 그 결과물을 발표했으니 이것이 바로 1881년작 선상 파티에서의 오찬입니다. 프랑스 센 강변의 라 그르누에르 근처 샤투의 한 식당, 알퐁스 푸르네즈. 점심 식사와 뱃놀이를 마친 남녀가 선상 위의 한 식당의 발코니에 모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연회를 표현했다는 점에서 이 그림은 16세기의 화가 파올로 베로네스의 가나의 결혼식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는데요. 무엇보다 르누아르는 그의 전작 물랭드라 갈레트의 무도회에 비해 초상화 제작의 경험을 살려 개별 인물들을 보다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림 속 인물들은 모두 르누아르와 관계를 맺고 있는 실제 인물들입니다. 먼저 정경 왼쪽에서 강아지와 함께 놀고 있는 여성은 엘린 샤리고트인데 그는 후일 르누아르와 결혼하게 됩니다. 르누아르의 장남과 차남으로 프랑스 영화계에서 큰 활약을 하게 되는 피에르와 장이 바로 그녀가 훗날 낳는 아들들이지요. 엘린 옆에 발코니 난간에 기대 있는 민소매를 입고 있는 남자는 레스토랑 주인의 아들인 알퐁스 푸르네즈 주니어입니다. 맞은편 오른쪽에 모자를 쓰고 앉아있는 남자는 르누아르의 절친이자 같은 인상파 화가였던 구스타프 까유보트입니다. 파리의 거리, 비 오는 날이라는 작품이 유명하죠. 그리고 까유보트 옆에 서 있는 남성은 이탈리아인 저널리스트인 안토니오 마지올로, 그리고 그 옆에 그와 말을 주고받는 듯 보이는 여성은 여배우 앙겔라 루골입니다. 그 뒤에 등을 보이고 앉은 남자는 장교 출신이며 작가 모파상의 친구인 바르비의 남작이고요. 그와 대화를 나누는 듯 보이는 여성은 레스토랑 주인의 딸인 알폰신 푸르네즈, 그리고 남작 뒤에 모자를 쓰고 무언가를 마시고 있는 여성은 모델인 엘렌 앙드레입니다. 한편 기술적인 특징을 보면 르누아르는 중앙 부분을 하얀색으로, 그 주변을 회색으로 칠해 밝은 색과 어두운 색으로 색상의 대조를 이루어내는 등 작품을 훨씬 더 생기 있게 보이게 한층 더 여유롭고 활발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르누아르는 이처럼 섬세한 연출하에 마치 스냅 사진을 찍은 듯 지인들과의 이 행복한 순간을 매우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작품 외에도 르누아르의 다른 작품들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기는 순간들의 행복을 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혹자는 이를 두고 르누아르의 그림이 너무 실험적이지 않고 부르주아들의 부유한 일상만을 표현한다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그의 그림이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당대 사람들의 숨겨진 욕망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시대의 거울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떤 이들은 내 그림에서 시를 본다고 말하는데 나는 과학만을 본다. 신인상주의를 창시해내며 현대 예술의 방향을 바꾼 화가 조르주 쇠라. 1880년대부터 화가로서 활동을 시작한 쇠라는 주류 예술계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자 같은 처지에 있던 여러 화가들과 어울리며 그들만의 예술 세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마침내 그는 이 시절 친구로 지낸 화가 폴 시략과 함께 점묘법, 즉 멀리서 그림을 봤을 때 혼합되는 미세한 색점을 칠해 시각적 혼색을 만드는 기법을 개발했고, 이를 기반으로 한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는 무려 2년에 걸쳐 심혈을 기울인 끝에 하나의 대작을 완성했고, 이것은 선배 화가 피사로의 권유하에 제8회 인상파 전시회에도 출품됐으니 이것이 바로 1886년작 그랑드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파리의 생강 주변 한적한 전원지대 그랑드자트 섬. 생강을 바라보며 각자의 방식대로 자유롭게 휴식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강을 바라보며 서 있는 사람, 혹은 누워있는 사람, 강을 등지고 있는 사람, 딸의 손을 잡고 걸어오는 여성. 이 그림은 1880년대 파리 시민들이 파리 교외의 그랑드자트 섬에 모여 강변을 산책하며 휴식을 즐기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장과 중절모, 양산 등 복장을 갖추고 있는데 반해 그림 왼쪽 밑에 남자는 민소매 티를 입고 있어서 눈에 확 띄는데요. 이 남성은 노동계층으로 추측됩니다. 당시 파리는 그랑드자트 섬을 중심으로 왼쪽에 부유한 사람들, 오른쪽에 노동계층의 사람들이 살았다고 하니 평소 나뉘어 살던 이들도 휴식을 즐길 때는 계층에 상관없이 이 그랑드자트 섬에 함께 모여 어우러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그림 오른쪽에 정장을 입은 신사가 서 있고 그 옆에 검은색 상의와 모자, 양산을 쓰고 뒷자락이 크게 부풀린 파란 치마를 입고 있는 여자가 보이는데요. 이 여성은 그녀의 애완동물로 보이는 원숭이에게 목줄을 걸어 함께 산책을 나온 듯 보입니다. 흥미로운 건 당시 프랑스에서 원숭이가 음란함을 상징했다는 건데요. 그렇게 쇠라는 이 여성을 곧 매춘부로 묘사한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그림의 주요한 특징으로 무려 40여 명의 인물들이 거대한 캔버스를 가득 메우고 있는데 비해 그림 속 분위기는 사람 간의 소통은커녕 잔뜩 얼어붙은 것 마냥 극도로 정적이고 고요하다는 건데요.
여기에는 사실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 모네가 자연에서 받은 찰나의 인상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화폭에 담아냈다면 쇠라의 작품은 단순히 자연에서 받은 인상을 표현한 것이 아닌 실험적 도전으로서 2년간 작업실에 틀어박혀 무려 70점 이상의 예비 스케치와 드로잉을 거치며 만들어낸 인위적 결과물이었다는 겁니다. 쇠라는 사실 기존의 인상파가 빛에만 지나치게 얽매인 나머지 형태를 일그러뜨리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강한 불만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그는 오랜 연구 끝에 이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색채를 원색으로 환원하는 등 색채 원리를 과학적으로 체계화하는 한편 무수한 점으로 형태를 구성하는 전묘법을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인상주의가 무시한 조형 질서를 다시 구축하고자 한 것이었으니 인상주의를 과학적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한 그의 이러한 획기적 시도는 이후 신인상주의라 불리게 됩니다. 1891년 3월 이 대작을 발표하고 나서 성공가도에 들어설 무렵 쇠라는 만 31살이라는 너무도 이른 나이에 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처럼 그가 요절한 데다 다른 인상파 화가들처럼 순간의 인상으로 대량의 작품을 제작하기보다는 여러 실험적 시도로 하나의 작품에 장시간을 투자한 만큼 현재 그의 남아있는 작품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나 적은 수의 작품으로 19세기 회화의 역사를 바꿔놨고 오히려 현재 그의 작품을 많이 볼 수 없기에 그가 자신의 몸을 혹사시키면서까지 무려 2년의 시간을 바쳐서 남긴 이 대작이 우리에게 더 값지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요? 나는 내 삶을 위한 어떤 확신도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별들의 풍경은 나를 꿈꾸게 한다. 후기 인상파를 대표하는 네덜란드의 화가로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 중 한 사람이자 이름만 들어도 모두가 아는 가장 유명한 화가 빈센트 반 고흐. 그는 생전에는 좋은 화가로 전혀 인정받지 못한 비운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한 삶을 산 그에 대한 연민과 호기심뿐만 아니라 그의 작품 세계에 대한 미술사 차원에서의 재평가가 이루어지며 그로 하여금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만들었는데요. 여기 그의 상징과도 같은 작품이 있으니 바로 1889년작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동생 테오의 지원 속에 아르에서 화가 공동체를 꿈꾸며 동료 화가인 폴 고갱과 한 집에 살았던 빈센트 반 고흐는 예술관의 차이로 인한 수차례 갈등 속에 결국 고갱을 떠나보냈고 이에 격정에 휩싸인 나머지 급기야 자신의 귀를 잘라버리게 되는데요. 이후 주변으로부터 정신병자로 취급받게 된 고흐는 결국 아르에서 가까운 생레미의 요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병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 그이지만 점차 스스로 상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는 요양원에 머물면서도 심리치료를 목적으로 그림 작업을 지속했으니 이 기간 동안 세기의 걸작 별이 빛나는 밤이 탄생하게 됩니다. 휘몰아치는 밤하늘 속 반짝이는 별빛, 하늘과 땅을 잇는 수직으로 높이 뻗어있는 불꽃처럼 타오르는 사이프러스 나무, 그 아래 고요하고 평온한 생레미의 전경. 이전 시기보다 더욱 두꺼워지고 열정적으로 변한 고흐의 필치는 강렬한 색과 회오리 치듯 꿈틀거리는 듯한 선으로 별의 광채를 한층 더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를 체류시기에도 밤의 카페 테라스, 롱강에 별이 빛나는 밤 등 별이 반짝이는 밤의 전경을 즐겨 그렸던 고흐였지만 그가 철창이 쳐진 병실 밖으로 본 밤 풍경에는 아름답다기보다 불안감과 고독감에 휩싸여 떨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투영돼 있는 듯 보입니다. 어쩌면 이 그림은 고흐가 머지않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그의 삶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게 아니었을까요? 죽음의 순간보다 더 비참했던 때 그려졌으며 처절한 심정으로 그림을 그려낸 화가의 마음에 비수를 꽂듯 발표 당시에도 미술계로부터 외면당했던 이 작품은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로 등극한 반 고흐의 명성 아래 현재 모마, 즉 뉴욕 현대미술관에 전시돼 전 세계인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습니다. 열정과 고뇌로 짧지만 굵었던 인생을 불태운 불세출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 그는 비록 생전에 인정받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지만 그와 더불어 그의 상징이 된 이 그림은 훗날 그를 기리며 스테리 스테리 나잇을 노래한 돈 맥클레인의 빈센트와 함께 영원히 우리의 곁에서 그를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라스팅 임프레션즈에서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을 3D로 경험해 보시죠.